김종삼 시. 이 김종삼 씨는 몇 가지 또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이분은 실향민 시입니다. 실향민 시. 실향민 시인이 뭔지 알겠죠? 네. 북한의 실향민 시인이에요. 실향민 시.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340쪽의 개관을 좀 볼게요. 김종삼 씨는 30여 년간 활동하며 238편의 시를 남겼대요. 김종삼 씨의 특징은 내용 없는 아름다움이라는 명제로 대표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향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쓴 시인이 김종삼 시인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밑에는 여러분 읽어보시고 341쪽 볼게요. 작가 소개. 자, 황해도 은율에서 태어났네요. 황해도 은율 태어났고요. 84년 63세. 요즘 뭐 63세는 참 나이도 아닌데, 그죠? 영면에 들었다. 이 김종삼 시인은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분단과 써놓으세요. 전쟁의 경험을 시로 형상화하고, 김종삼 시인의 시의 특징이었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경험을 뭐했다? 시로 형상화했다. 자, 그래서 실향민 시인이에요. 황해도에 태어났잖아요. 북한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막 뭐라고 나온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거 넘어가고, 김종삼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 밑에 딸락에, 자, 시의 출발과 변화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게 있다. 하나는 가족과 전쟁, 죽음으로 계열화되는 것들의 문제성이다. 가족을 시화할 때 엄격했던 아버지보다 무성애와 희생력이 넘치는 어머니에 주목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헌신을 많이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김종삼이 이제 어머니의 문제에 잘 연결해서 그런 그녀의 사랑, 헌신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라고. 그래서 형은 평양과 일본의 사과를 바친 뒤 군인 겸 시인이 된다. 총칼과 펜촉이 하나의 운명을 이룬 셈이다. 여기 나왔죠. 그래서 뭡니까? 김종삼이 집중했던 전쟁과 죽음, 예술과 아름다움이라는 주제에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김종삼 씨는 처음에 이제 어떤 걸로 이제 일을 시작했냐면, 처음에는 시를 쓴 게 아니고요. 음악 연출 있죠? 음악 연출로 일을 시작해요. 음악을 연출하는 거. 그래서 그걸로 이제 또 생업을 유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런 걸 좀 써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밑에 좀 볼게요. 쭉 내려가다 보면 그의 지금 342쪽 보고 있어요. 한 10줄쯤 내려오면 첫 번째 단락에 그의 동생 하나는 결핵을 앓다가 2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자살했다.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로 죽음의 문제를 또 다루는 거예요. 잃게 된 동생에 대한 죄의식, 상실감, 연민, 그리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 개인적 차원의 가족과 죽음의 연관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연실로 확대되면서 아우슈비츠 학살, 아까 유대인 이야기 했잖아요. 그거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한국전쟁 전후의 사륙에 관한 관심,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 이런 거하고도 또 연결이 된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단락에 보면 평양 숭실중학교를 중퇴하고 일본에 가서 도쿄 도요시마 상업학교, 그렇죠? 풍도죠. 한자로 말하면 풍도. 풍성한 풍자에다가 섬도자. 그래서 막노동을 병행하며 도쿄 문화학원에 진학하지만 또 중퇴. 그래서 영화계에서 조감독으로 활동했다가 나왔죠. 그러니까 음악 연출도 하고 또 영화계에서 조감독은 거의 뭐 그냥 말이 조감독이지. 그냥 아시겠죠? 그냥 이런저런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또 그 밑에 보면 음악 연출도 나오죠. 마지막 줄에 음악 연출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막 일을 해요. 여기 보면 뭐 음악 방송, 영화 음악 담당자, 동화 방송, 음악 담당자 퇴직할 때까지 일했어요. 이게 직업이 돼버린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밑에 달라 시인이 바라했던 내용 없는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삼이 역사현실과 시대적 이념을 무시한 채 예술 창작에만 몰두했다는 오해를 낳는 원천이라는 거예요. 근데 시정신과 태도를 고려해서 새롭게 해석돼야 된다. 그래서 타자에 대한 연민,
여기 좀 밑줄 좀 치세요. 타자에 대한 연문부터 343쪽의 마지막 단락은 5줄에 소외된 죽음에 대한 애도, 시인과 예술가를 고통스러운 삶의 전선으로 밀어가는 역설적인 환대, 시와 음악과 미술을 통해 전쟁과 사륙, 분열과 갈등에 대한 치유, 이것이 김종삼의 아름다움의 본질이다. 이렇게 써놨죠. 이렇게 아래 밑줄 쳐놓으시고. 자, 이제 작품 세계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344쪽. 자, 작품 세계, 이게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이 시론을 공부하실 때는 세계는 그냥, 대충 이렇게 살았구나 하고요. 작품 세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김종삼의 시세계는 세 부류로 나눠지는데, 개인과 사회를 관통하는 죽음의 문제, 밑줄 쫙 치세요. 개인과 사회를 관통하는 죽음의 문제. 자, 그렇죠? 개인과 사회를 관통.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 분단과, 거기다 써면 분단과 전쟁이죠. 전쟁. 전쟁으로 인해 죽잖아요. 분단으로 인해 또 죽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결국 이런 죽음의 문제는, 자, 밑줄 쳤죠, 여기.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런 권력, 제도의 폭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문제 제기.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네요. 뭐 그런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권력 제도를 문제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세요. 제도적 폭력과 있죠. 악의 평범성, 애도의 공연. 그래서 김종삼은 세계 지배의 폭력성과 거기에 동조한 평범한 자들의 악행, 공범자로 살아남는 공범 의식을 고발하기 위해서 나치즘의 나치즘 알죠? 나치, 독일의 나치의 아우슈비츠 학살에 눈을 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분단과 전쟁, 죽음을 이야기할 때 이런 유대인의 대학살이 또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토양에 비누로 뿌려지고 때 묻은 손을 씻는 비누로 던져지는 유대인 학살의 현장을 고발한 실록은 제도적 폭력 앞에 발가벗겨진 신체의 무력함과 불행함을 전달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썼다는 거죠. 아우슈비츠라는 시를 1과 2로 나눠서 실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이야기를 또 시 속에다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니, 그래서 김종삼의 아우슈비츠 1이라는 시가 그 345쪽에 보면 나오죠. 어린 교문이 보이고 있었다. 거기 시 하나 있죠. 한 기슭엔 잡초가 죽음을 털고 일어나면 어린 교문이 가까웠다. 한 기슭엔 여전 잡초가 아침 메뉴를 들고 교문에서 뛰어나온 학동이 학병을 반기는 그림처럼 복실 강아지가 그 뒤에서 조그맣게 쳐다보고 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철망 기슭엔 잡초가 구성해가고 있었다. 라는 시를 썼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어떤 대학살의 문제를 이렇게 잘 써놓은 시가 뭐예요? 아우슈비츠 1이라는 시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제 읽어오면서 이제 볼게요.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좀 보실게요. 자, 시공간역 입시점은 언제고 어딜까? 이연 죽음을 털고 일어나면 어린 교문이 갖고 왔다. 하루에 5,000명씩의 학살. 이 대학살 정말 대단하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그 사람을 죽였는지. 그거는 이제 영화에도 유대인 대학살의 영화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뭐 말씀 아까 몇 가지 드렸지만. 사람 죽여놓고 지네들은 크게 시켰고. 그렇죠. 그래도 반성하잖아. 일본은 반성을 안 했죠. 하여튼 이게 뭐 그래서 이런 거와 관련된 책들도 써가지고 또 실제 경험담 이런 것도 뭐 대단했고, 그렇죠. 그것을 또 살아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뭐 화장실을 이렇게 없애고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화장실이 막 한 100명이면 점점점 줄여. 그러니까 이제 적게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줄이면 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하여튼 잔인했죠. 뭐 다 말할 수 없을 정도.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죽음을 간신히 피한. 그러니까 이 하루에 5,000명씩의 학살이 집행이 됐대. 이건 뭐 그러니까 시험을 떠나서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유대인의 문제를 이렇게 그렇죠? 학동들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막 사람들 모아놓고 막 총으로 막 쏘아 죽여 그냥 심심하면 유대인들 참 대단. 그래서 샤워실에서 그거. 그렇죠. 가스. 네, 가스. 그래서 학살에서 벗어난
살가운 오늘과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행운을 맛보고 있다. 새 채널로 등장하는 잡초는 인간 학살 공장의 무자비한 폭력성을 이렇게 이제 잡초가 계속 나오잖아요. 잡초가 무성해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아우슈비츠와 관련된 시가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뭐 그게 이제 자세히 안 나타나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그 있는 것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347쪽에 보세요. 거기 이제 파시즘 이런 말도 나오는데 여기 파시즘. 파시즘이라고 많이 쓰는데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냐면요. 결속이라는 뜻이에요. 결속. 파시즘이라는 말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네. 결속한다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결속하는 거 유대인을 빼놓고 이 결속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파시즘. 하여튼 그래서 목표였고요. 또 김종삼이 아우슈비츠 원의 밑바닥에 깔고 있는 진실이 수용소 철조망이에요. 지금 철조망 써놨었잖아요. 거기에 내면에도 설치해서 잡초 더미를 그 대가로 얻어가는 존재.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하여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잡초라는 게 결국은 그 잡초라는 게 잡초를 짓밟는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에게 그 독일 나치에 짓밟히는 유대인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그런 학살에 대한 문제를 떠났다. 이 정도만 이야기할게요. 그 뒤에는 뭐 그런 이야기니까. 넘기시면 348쪽 나의 본적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건 자아의 근원에 대한 탐색과 타자의 만남인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실향민 시인이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 김종삼은 실향민 시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전쟁을 피했잖아요. 피란민 이런 말 들어봤죠? 피란민 시인이기도 해. 피란민 뭐 145태 뭐 이럴 때 이제 막 내려오기도 하고 피란이잖아요. 이게 난을 피했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 피난골 이런 것도 있지 않았어요? 피난골. 난 전쟁을 피해서 막 이렇게 골짜기에 숨고 하여튼 실향민 시인이면서 무슨 시인이다? 피란민 시인이다. 그래서 이제 이 나의 본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시는 되게 쉬워요. 나의 본적은.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한번 볼까요? 김종삼 나의 본적. 나의 본적은 늦가을 햇볕 조이는 마른 잎이다. 밟으면 깨어지는 소리가 난다. 나의 본적은 거대한 계곡이다. 자, 여기 보세요. 이런 시는 수사법으로 한다면 뭘까요? 이런 시는 수사법. 비유법. 비유법인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게 은유예요. 은유. 왜 은유냐? A는 B죠. A는 B가 은유라고. 그러면 나의 본적이 A가 되겠죠. 보세요. 나의 본적 네모쳐봐요. A죠. 늦가을부터 A. 근데 위에는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줄. 나의 본적 네모쳤죠. 네. 거대한 계곡에다 붙여줘봐요. 계곡. 셋째 줄에 있잖아요. 셋째 줄에. 나의 본적은 거대한 계곡이다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본적이 A고 거대한 계곡은 B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유법이잖아요. 어려워요? A는 B다라고 하면 은유법이라니까. A는 B다. 그래서 나의 본적은 뭐 나무 잎새다. 이것도 은유가 되는 거예요. 또 나의 본적은 보세요. 푸른 눈을 가진 여인의 영원히 맑은 거울이다. 너무 수식이 길었지만 B죠. 어려워요? 아니요. 나의 어려운 이야기 아닌데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나의 본적이 A란 말이에요. 뒤에 있는 게 다 B라고. 나의 본적은 뭐뭐다 이거 아닙니까? 전형적인 은유법의 시가니까. 이 시는 나의 본적은 또 있잖아요. 차원을 넘어다니지 못하는 독수리다. 나의 본적은 몇 사람밖에 안 되는 고장. 다 A는 B잖아요. 겨울이 온 교회당 한 모퉁이다. 나의 본적은 인류의 집신이고 왼발이다. 시가 멋있죠? 나의 본적을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쉽게 쓴 것 같지만 되게 잘 쓴 시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 본적에 대해서 뭐 예수의 고백이라든가 보세요. 밑에 볼까요? 푸른 씨앗을 아로사기곤 가는 한상의 순환자고 아름다운 인도주의자 베들레헴이고자 했던 예수의 고백과 다짐 시적하자 시인의 목소리를 담아냈고 나의 본적은 세계의 모든 곳이 오른쪽 보세요. 예수의 고향이며 그가 죄 많은 타자들에게 따스한 환대와 가없는 끝없는 사랑 도타운 우정을 전달하는 숭고한 가치들을 나누는 참된 장소를 뜻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의 본적을 이야기를 하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 보세요. 349쪽에. 두 번째 단락. 주변의 약자들을 이끌고 세상 어딘가에 감춰진 진정한 것을 애타게 찾는 존재는 강제와 동원의 폭력으로 무장한 힘센 권력이 아니다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삼 시인이 이제 그 나의 그 본적을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이제 약간 기독교적인 관점이랄까요? 그런 거하고 많이 연결시켜서 써놨어요. 그렇죠? 교회당 한모퉁이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또 집신과 맨발, 그러니까 집신과 맨발로 낮은 자들을 찾았던 교회당의 주인을 선택했다 이런 말 있죠. 349쪽에 보면 밑에서 한 10줄쯤 올라가 보면 나오잖아요. 가장 아픈 집신과 맨발로 낮은 자들을 찾았던 주인을 선택했다. 예수님이 이제 그런 대표적인 경우잖아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시는 기독교적인 어떤 그 관점으로 읽혀질 수 있는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장편이라는 시가 또 있어요. 장편. 있죠. 여러분, 이 장자가 무슨 장자인지 아시죠? 손바닥 장자입니다. 장풍이라고 하는 게 뭐냐? 손바닥에서 하는 바람이에요. 맞죠? 장풍이라고 있잖아요. 장풍 막 이렇게 옛날 무술 영화 보면 막 여기서 손바닥에서 바람이 나잖아요. 손바닥. 그러니까 이 장편은 뭐냐면 단편 소설보다 짧은 길이의 소설을 장편 소설이라고. 그냥 긴 소설이 아니라 단편 소설이라고 하는 건 보통 A4 용지로 한 10장 이내 우리가 10포인트를 해가지고 10장 정도 안 돼. 그럼 다 장편 소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장편 소설이라고 하는데 단편 소설. 그거보다 더 짧아. 어떤 경우는 장편 소설이 한 뭐 대여섯 줄도 안 되는 소설도 있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장편이에요. 그래서 환대의 윤리와 타자에 대한 헌신이라고 써놨죠. 평화롭게 장편 2에 가지고 나오죠. 자, 볼까요? 조선 총독부가 있을 때 청계천편 10전 준일상 밥집 문턱엔 거지 소녀가 거지장님 어버이를 이끌고 와 서 있었다. 주인 영감이 소리를 질렀으나 태어나였다. 어린 소녀는 어버이의 생일이라고 10전짜리 2개를 보였다. 하고 끝나버려요. 지금 길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거지장님 어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시각장애인이죠. 거지장님 어버이니까. 시각장애인 이렇게 써볼까요? 이게 이제 여기 지금 있잖아요. 거지장님 어버이 있지 않나요? 예. 우리 쫓아봐요. 이거는 시각장애인 부모님이죠. 부모님에 대한 애틋하고 살뜰한 태도죠. 애틋하고 살뜰한 태도. 이걸 이야기하는 거 맞죠? 어렵지 않죠?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그 거지장님 어버이입니다. 거지 소녀가 거지장님 어버이 하나씩 잘 따져보세요. 조선 총독부 일본 시절이죠. 청계천별. 그때 청계천이 요즘이야 잘 살지만 그때는 완전 정말 거지들 많이 있었겠죠. 그 밥집 문턱에 이끌고 왔어요. 소리를 질렀으나 태어났고 어버이의 생일이라고 10전짜리 2개를 보였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정말 하층민의 어떤 삶을 잘 써놓은 거죠. 짧지만 이게 장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8줄밖에 안 되잖아요. 8줄인데 이 속에 막 그 소녀가 어떻게 살았다 이런 거 쓸 필요가 있어 없어요? 시에서는 쓸 필요가 없죠.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51쪽에 보면 군국주의의 파고에 휩쓸려 일제 시민들에 의해 조롱과 폄하는 이제 낮게 평가하는 걸 폄하라고 그러죠. 요보라 불리던 조선인들은 훼손된 삶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유롭지 못한 비교해서 자유롭지 못한 존재가 뭐예요? 거지장님 아버지를 둔 거지 소녀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부모님이 거지장님이 거지이면서 또 장님이야. 쉽지 않겠죠? 그래서 대를 이어왔을 눈먼 어버이의 가난과 소외는 어두워지는 풍경은 모진 생애를 겪은 어머니 무덤, 큰 거미의 껍질을 동일한 처지에 던져진 딸에게 유산으로 남겼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죽지 않는 계단이 되어준 엄마에게 똑같은 역할을 자임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하층민들의 어떤 문제를 아주 뭐랄까 이 속에다가 깊이 있게 써놓은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종삼 시인은 황해도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쟁이 끝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무슨 시인이에요? 실향민 시인이 되는 겁니다. 자, 352쪽 보세요. 352쪽. 거기 두 번째 줄에 그래서 소녀의 정황은 세상 물정 모르는 거지 소녀의 거지 장녀 어버이에 대한 애틋하고 살뜨는 사랑 정도로 해석되는 현실에 부합할 것이다. 하지만 김종삼은 그녀의 어머니의 것이기도 했던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 또 산호라면 많은 기쁨이 있다. 나는 희망의 언어와 감각을 그녀의 것으로 조용하는 것이다. 그렇죠? 살다 보면 항상 슬픔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오르막과 내리막이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ups and downs라고 해요. ups and downs. 여러분 up and down이 뭔지 알아요? up and down과 ups and downs의 차이가 뭘까요? 이 차이가 이게 아주 다른 뜻이에요. 이 up and down은 위와 아래, 위와 아래. 뭔 말인지 이해가요? 이게 위고 이게 아래라고. 근데 ups and downs는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오르막과 내리막. 여러분 인생에 오르막과 내리막 있어요 없어요? 내리막 있죠. 뭐 전화위복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이걸 좀 더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써드릴게요. 자 읽어보세요. 이거 뭐예요? 부침. 뜰 부자에 가라앉을 침자예요. 그 사람 인생에 부침이 있다. 인생에 부침이 있다 이런 말 하지 않나요? 인생에 부침이 있다. 그러니까 인생의 오르막과 뜰 부자니까 내리막이 부침이 뭐 전부치는 부침이 아니고 오르막과 내리막 이런 게 되게 많은 거죠. 그런 것들이 인생은 항상 슬픈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또 기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생사 뭐라고 그래? 인생사. 세옹지마가 뭐예요? 변방 늙은이 말이잖아요. 이거 아시죠? 이야기는. 변방 늙은이에게 말이 있었어. 근데 말이 도망가 버리잖아요. 사람들이 안 됐습니다. 좋은 데도 있겠죠. 근데 말이 또 한 마리 데리고 와, 좋겠습니다 했는데 아들이 거기 타다가 어때요? 다리 부러져 병신이 되잖아요. 안 됐습니다 했는데 전쟁이 일어나. 근데 아들은 군대 안 가. 살죠. 인생사가 세옹지마인 거예요. 항상 뭐 나쁘기만 하면 살겠습니까? 나빴다가 또 좋은 것도 있고 해야지.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10전짜리 두 개로 당당했다는 거예요. 묵가의 할머니, 그러니까 고된 소의 잔디 같은 손을 하면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뭐 부모님에게 뭘 해드릴 수 있었겠어요. 근데 이제 10전짜리 하나, 이 두 개, 이걸 가지고도 이제 어떤 아이의 생각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민간이라는 시도 있습니다. 여기 공고해가지고 나왔죠. 빈단의 비극, 죽은 자와 산 자의 잔인한 역설이라고 나옵니다. 나오죠. 47년 봄 심야 황해도 해주 바다 이남과 이북의 경계선 용당포. 근데 왜 책을 이렇게 흐릿하게 해가 그게 녹색으로? 이거 칼라 너무 잘 쓰네. 그러니까 좀 선택을 잘 맞아요. 정말. 이거 진짜 거리 좀 해주세요. 버려야 되잖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남과 제가 알겠습니다. 목록이 이랬어. 이거는 시를 진짜 잘 보이게 해야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제가 안 그랬어요. 자, 보세요. 자, 이남과 이북의 경계선 용당포 사공은 조심조심 노를 저어가고 있었다. 울음을 터뜨린 한 영화를 삼킨 곳. 20몇 해나 지나서도 그 수심을 모른다. 좀 슬프죠? 물의 깊이를 모른다는 거예요. 수심을 모른다. 그래서 월남민다 아까 이야기했고 피난민 살았다 이런 이야기했죠. 그래서 분단의 폭력성 이런 것을 기록한 그 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경계선에 있었는데 노를 저어가고 있는데 그 영화가 이제 막 물살이 이렇게 깊다 보니까 빠져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이제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가 이제 설명이 나와요. 거기 그 353쪽 마지막 단락에 이 줄을 있어요. 거기 민간인은 거기서부터
시인의 실향과 고향을 잃은 것, 죽음의 경험을 월남인 가족의 생생한 비극에 담아냄으로써 분단 현실에 가져온 민중의 고통과 아픔을 빼어나게 전묘한 이야기. 그러니까 빼어나게 전묘라는 것은 아주 빼어나게 하나하나,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심도 있게 묘사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내용으로 시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이제 354, 355까지 나오는 거예요. 읽어보면 뭐 이걸 제가 다 일일이 설명은 안 하겠는데 그런 내용들 여러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뭘 좀 보고 싶냐면 355쪽에 두 번째 단락을 좀 볼게요. 355쪽 수심, 이게 또 말이 참 재밌어요. 뭐냐면 수심은 물 숫자에 깊을 심자예요. 보세요. 우리말이 이렇게 한자가 많아서 여러분 한자를 좀 알아야 돼. 앞에 있는 수심은 물의 깊이죠. 예. 뒤에 있는 수심은 뭐예요? 이게 무슨 숫자예요? 예, 짐승 숫자예요. 짐승 숫자. 짐승의 마음이에요. 인면 수심 이런 말 있죠? 사람의 얼굴인데 짐승의 마음이라고. 인면 수심이란 말 쓰지 않나요? 하여튼 그래서 수심, 짐승의 마음을 모르지 않기 위해서는 죽음의 영화와 삶의 민간인에게 강제된 침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죽은 아이와 살아남은 민간인이 처했던 소외된 주변성에 대한 관심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그 경랑 속에 전쟁이라는 경랑 속에 죽게 된 사람. 그러니까 꼭 여기서 이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영아라고 써놨지만 영아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어떤 한국의 민족 전체를 또 이야기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시가 시인학교예요. 마지막 시가 이 시가 또 되게 재밌어요. 시인학교라는 시 보세요. 공고 오늘 강사진 보세요. 이 시가 재밌습니다. 음악 부문 모리스 라벨, 미술 부문 폴 세잔느. 모리스 라벨은 잘 몰라도 폴 세잔느는 좀 알죠. 인상파. 세잔느가 있지 않나요? 마네, 모네 뭐 하면서 시 부문 에즈라 파운드 들어봤네. 에즈라 파운드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분은 그 한시 있죠. 한시.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시를 되게 많이 영역했어요. 제가 이거 시간이 있으면 좀 이런 걸 좀 설명을 해드리는데 에즈라 파운드가 200의 시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걸 다 영역을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에즈라 파운드요. 하여튼 그 정도만 영문학과는 아니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모두 결강. 결강이라는 건 죽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결강이라는 말하고요.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시예요. 결강. 써보세요. 휴학계가 나. 자, 그럼 결강에 있고 휴학계가 나서 강사진이. 이 사람 살았어요, 죽었어? 살았어, 죽었어요. 죽은 자야, 죽은 자. 근데 언제 죽었어? 오래전에 죽었어. 바로 방금 전에 죽은 게 아니야. 이해가요? 결강, 휴학계 이거는 오래전에 죽은 자라는 뜻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결강 써놨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김관식. 그 다음에 여기 막 비어, 이거 이렇게 비어요. 이걸 좀 읽기가 그러네. 라고 소리 지름. 처참한 막걸리를 먹음. 교실 내에 쌓인 두터운 먼지가 다정스러워. 김소월. 나왔네요. 김수영. 휴학계 나왔죠? 그곳에 휴학계 죽었다는. 그냥 근데 방금 죽은 게 아니라 오래전 죽었어. 자, 전복래 김종삼. 한귀퉁이에서 소주를 나눔. 여기 나왔죠? 뭐 협주곡을 기다리고 있어요. 교사. 여기서 교사는 이 집사자입니다. 집사자. 가르치는 선생님 교사가 아니라 학교야 학교 그냥. 이 교사는. 여기 집사자잖아요. 이해가시죠? 아름다운 레바논 골짜기. 근데 여기서 레바논은 전쟁 중인 곳이에요. 근데 이걸 아름답다고 쓰는 거예요. 이해가요? 아름다운 레바논 골짜기라는 장소가 이게 죽음의 지대에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죽음의 지대. 그러니까 이 시인학교는 상당히 재밌는 시죠.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 이거 좀 필기 좀 해야겠다. 시인학교는 한 10분 안에 마무리할게요. 여기 시인학교는 환상을 통해 창조된 이런 학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상 공간. 공간이고 지금 아름다운 레바논 골짜기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죽음의 지대에 자리하는 예술의 장소.
죽음의 지대에 자리하는 예술의 장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김종삼 시와 그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김종삼의 시와 또 죽음, 또 뭐예요? 연민, 아까 이런 거 다 나왔죠? 애도의 비약, 애도의 비약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김종삼의 시는 죽음을 많이 이야기한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자기 동생도 막 자살하고 죽고 그런 것들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런 게 많은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죽는 게 나오죠. 결강 휴학계로 하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자 357쪽을 보겠습니다. 357쪽.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좀 보시겠습니다. 자, 신학교를 읽기 전에 예비적 고찰, 마르크스주의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은 봉건제를 밀어내고 근대의 폭발적 성장을 이룩한 19세기를 자본과 제국과 혁명의 시대로 불렀다. 이렇게 나오죠. 19세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잉여 자본, 잉여 노동. 이게 이제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잉여 자본, 그러니까 엄청나게 일을 많이 시켜. 이 잉여 노동이거든요. 그걸로 돈을 번다는 거예요. 부르주아들이. 그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어떤 내용을 쭉 써놓고요. 좀 내려가다 보면 한국의 경우 역시 찾으셨죠. 한 12줄, 13줄 내려가면 김종삼 생존했던 기간, 국민문학, 카프는 뭐라고 했어요? 카프가, 여러분 카프가 뭐였어요? 이야기해보세요. 카프가 뭐예요? 카프? 응? 몰라요? 이거 다 했는데. 코리안, 다시 한번 볼게요. 아티스트. 누가 하면 뭐냐고. 프롤레타리아. 페더레이션. 우리말로 하면 한국 예술가 프롤레타리아 동맹. 프롤레타리아는 무상계급이죠. 이거를 줄여가지고 뭐라 그래? 카프라고 하는 거야. 한국 예술가 프롤레타리아 동맹. 여러분 보세요. 하다 영어가 싫어가지고 국문과 왔죠. 대부분. 그지 않아요? 영어 많이 나와요. 근데 물론 이제 문장 나오진 않지만. 자, 그래서 다시 이런 것을 이제 카프 문학, 친일 협력 문학, 뭐 향일 문학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그런 그 시기였던 그 문학적 갈등. 그래서 이제 김종삼의 시들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쭉 설명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 단락을 볼게요. 시인학교에서는 찾으셨죠? 357조. 김종삼만이 유일한 산자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뭐, 이해가시죠? 뭐, 제가 안 읽어도 되겠죠? 휴학계. 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오래전에 죽은 자임을 적시했다. 그러니까 죽은 자에 대한 애도가 나온다. 또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한 두세 줄 위로 올라갈게요. 올라가서 보면 이들 앞에 탁월한 개성을 가지던 선배 예술가들과 둔 것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서로들의 애도와 환대의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한 장점인지도 모른다. 마지막 장점이자 정점이자 최후의 신급이 교사. 여기는 학교란 뜻이에요. 선생님이 아니고 아름다운 레바논 골짜기에 있도록 놓아둔 지혜다. 시인은 사막에 살인배 옮긴 포탄이 날고 도랑에 썩은 핏물이 흐르는 죽음의 진을 아름답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붉게 꽃피는 죽음과 누렇게 낙엽지는 생명의 끔찍한 대립을 아프게 새겨놓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써놨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곳 자체가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런 곳인데 그런 곳을 이제 이렇게 좀 환상적인 어떤 내용으로 써놓은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고 써놨지만 그곳에 이면에 일어나는 어떤 비참한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시 속에다가 집어넣은 것이다. 시인학교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시인학교 하면 뭐 시수업도 배우고 뭐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 김종삼 씨는 애도와 환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애도. 그러니까 이 김종삼 씨의 특징은 뭐 이런 것 죽음도 있지만 자 애도와 환대가 있다는 거예요. 애도 환대. 애도를 한자로 쓰면 이게 이제 슬플 애자고요. 이 도자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이거는 한자 좀 써보세요. 여러분 사도세자라는 게 생각을 하고 뭡니까? 슬퍼한다 이런 뜻 아니에요?
사도세자 있잖아요. 예. 이주 속의 뒷부. 생각을 하고 슬퍼한다는 뜻이에요. 사도세자라는 게. 하여튼 애도 슬프고 슬퍼한다는 거. 사람의 죽음을 환대. 반갑게 맞이야. 반갑게 맞이하는. 그래서 이 김종삼 시의 특징은 애도와 환대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알겠죠? 애도 슬퍼한다고 해요. 사람의 죽음이라든가 이런 걸 슬퍼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이면에는 아름답고 반갑게 맞아 드리는 걸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 하스피텔 있잖아요. 환대가 하스피텔러티 환대가. 그럼 왜 이 하스피텔 병원이잖아요. 병원에 가면 편하긴 하죠. 다 주잖아. 먹을 거 주고 잠 재워주고 다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스피텔에서 하스피텔러티가 나온 거예요. 환대가.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뜻이 있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하고 결론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359쪽. 김종삼의 시적 영토에 거주 중인 군상은 두 부류다. 하나가 뭐 예술가, 뭐 이런 예술가 뭐 이런 사람이고, 아름다운 예술과 언어의 주된 생산자인 동시에 향유자라는 것은요, 넷째 줄에 결론에 누리는 사람을 향유자라고 해요. 향유한다 이런 걸 되게 많이 쓰거든요, 문학에서. 누리는 사람. 그래서 김종삼이 이들에게만 주목됐다면 이렇게 그랬을 거예요. 빛났을 거예요. 그러나 힘겨운 생활의 고통과 무게를 날 것 그대로 드러내는 창녀의 얼굴과 옹기장수의 선율을 잊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낮은 자들의 문제. 지금 아까 여기 뭐가 낮은 자들의 문제였어요. 아까 나왔던 것 중에 그 장편이라는 거에 나왔었죠. 거지 소녀가 뭐라고 했어요? 거지 장님 어버이를 이끌고 와서 서 있는. 그리고 소녀는 어버이의 생일이라고 뭘 보였어요? 10전짜리 2개 보입니다. 그건 되게 낮은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59쪽의 마지막 단락. 이 낮은 자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말을 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결핍과 불구를 떠안고 살아가는 불우한 존재들이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의 이야기만 쓴 게 아니라 낮은 사람의 이야기, 또 소외의 문제 이런 걸 많이 썼다는 거죠. 360쪽 정도 보세요. 360쪽. 그래서 소외와 추방의 상황에 자반서로 처한다는 거고요. 또 그의 시에 보이는 가부장제 아래 아동과 여성, 변두리 삶을 대표하는 뭐 이런 사람들 이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거기 좀 밑줄 좀 쳐보세요. 360쪽의 둘째 줄부터 그의 시에 보이는 가부장제 아래의 아동과 여성, 변두리 삶을 대표하는 노인과 병자, 돌아갈 고향을 빼앗긴 피난민과 실향민은 지배 권력과 독점적 자본, 독단적 이념의 헤게모니 정탈전에서 고통. 자, 또 헤게모니라는 말이 나와요. 헤게모니가 뭔 뜻이에요? 이건 이제 정치 이런 거 공부하다 보면 이 헤게모니란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거 좀 알려드릴게요. 들어는 보셨어요? 헤게모니.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지배예요. 지배한다고. 그러니까 뭐 부르주아가 프롤레타리아를 지배하잖아요. 이 헤게모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위계 질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위계 질서 뭐라고 한다고 써요? 영어로는. 잊어버리셨죠? 하이어라이키. 다시 한번 쓸게요. 원래 공부는 복습이에요. 위계 질서. 자, 헤게모니 뭐라고요? 지배하는 거, 지배하는 거. 그러니까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지배하는 것도 헤게모니. 아시겠죠? 오늘 또 용어들이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또 재밌잖아요. 여러분이 헤게모니가 이런 뜻이었어? 이거 알아도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헤게모니 쟁탈전에서 고통받는 희생자가 있었다는 거. 그런 사람들의 시를 썼어.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락. 그러나 김종삼이 이들을 거룩한 오줌을 누게 된 병자나 부질없이 서글픈 약자로 그려내지 않고 정신적 고통과 소외된 삶에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폭력적인 죽음의 현실을 사실적인 언어로 썼고요. 또 때로는 형식 실험의 방법으로 날카롭게 해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시들을 쓴 사람이 그 고향의 문제, 실향민으로서 고향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쓴 사람이 김종삼이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김종삼 시의 시들이 이제 오늘 여러분 배우셨지 않습니까? 345쪽부터 다시 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공부했던 시가 아우슈비츠.
그 생각을 하면서 52. 그러니까 요 시험 문제 요 이야기도 해야겠다. 요 이야기. 자, 시험에 또 잘 나오는 유형이 뭐냐면요. 자, 보세요. 잘 나온 유형이 있어요. 아마 이번에도 뭐 서너 문제 이상 나올 것 같은데, 자, 이런 유형이 분명히 나옵니다. 다음 주. 분명히 나와요. 김종삼의 시가 아닌 것은. 이해갑니까? 그래서 김종삼 씨가 아닌 것은 1번 아우슈비츠 원, 2번 나의 본적, 3번 뭐랄까요, 그 평화롭게 장편, 민간인이나 화가 민간인, 4번 뭘까요? 4번 여운왕골 좀 뭐겠어요? 4번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나온다. 이렇게는 안 나오겠지 설마. 이렇게는 안 나오는데 비스무리하게 나와요 진짜. 이게 그래서 시들을 여러분이 이제 여기 나온 시는 시를 여러분 자세히 공부하는 방법이 제가 이야기해서 이걸 여러분이 막 나는 하나하나 글자 다 따지면서 읽을 거야. 제가 안 말려요. 그렇게 하시려면 하셔도 돼.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보다는 이렇게 이 사람의 시들이 어떤 게 있고 이 시가 전반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진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걸 막 하나하나 막 그 글자의 의미까지 막 다 따질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볼 때.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뭐 알아서 하십시오. 그것까지. 근데 저는 이제 큰 틀을 이렇게 잡아드리면서 수업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원래 이 책을 다 끝내려고 했는데 야 정말 할 일이 더 많아. 도저히 못 끝내요. 스피드 나가고 있죠. 제가 주변 이야기를 했지만 다 연결이 되는 이야기예요. 뭐 제가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유명한 여성의 문제를 다룬 되게 유명한 시인들이에요. 강은교, 최승자 시인이 있거든요. 이 시들도 재밌습니다. 다음 주에 이 마지막 챕터를 하고요. 다음 주는 여기 나오는 현대시 이하 감상 책하고 좀 무겁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그다음에 국문학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국문학 역사는 제가 좀 큰 틀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뭐 다 하려면 이것만 한 3-4달 해야 돼. 국문학 역사만 하려고 해서. 근데 국문학 역사가 또 재밌어요, 되게. 재밌는 책이니까. 재미없다고요? 아니 외울 게 너무 많아요. 네, 외울 게 있어 재밌어요. 근데 하다 알려드릴게 방법. 하여튼 현대시하고 국문학 역사 가져오십시오. 다음 주에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얼른 와요.